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5학년도 1학기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및 환경 실습 전체 강의를 제가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편하라고 이제 업로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강의 때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다시 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거 자료는 저번에 사용했던 전체 강의랑 똑같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은 이론 강의니까 리뷰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단계는 처음에 문제 정의하고, 그 문제 정의를 한 걸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를 쓸지, 그 데이터 정의가 되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데이터에선 어떤 피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를 거쳐서 그 피처들을 뽑아내고 피처를 변환하는 방법들을 배운 다음에 예측 모델 개발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머신러닝을 꼭 써야 되느냐, 이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뭔가 예측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AI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 것들로 앞으로 세상이 구성이 될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AI를 배워야 좀 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AI라고 하는 말에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머신러닝이라는 거에 하위에 딥러닝이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써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딥러닝 모델이 아닌 모델들을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불러요. 원래 학계에서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머신러닝 모델을 하면 딥러닝도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딥러닝 모델이 아닌 애들을 머신러닝 모델이라 불러요. 예를 들면 뭐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애들이 있고요. 딥러닝은 뭐 모델이 너무 많죠. 뭐 레즈넷, 버트, 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LLM들 모델도 다 딥러닝 모델이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인텔리전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AI라는 말이 그 정의 자체가 충분히 휴먼만큼 똑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판단하는 방법들도 대부분 휴먼 인텔리전스와의 구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AI가 아니다. 왜냐면 구분이 가능하다는 건 휴먼 인텔리전스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휴먼 인텔리전스급이라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거가 됐을 때 그거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의 목표는, 좀 더 정확히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목표는 휴먼이에요. 지금 발견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AI 기술들은 다 휴먼이 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데이터 분석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량만 뽑으면 되는지, 이걸로 예측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예측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측 모델이 필요한 상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 그때는 데이터가 중요하냐, 모델이 중요하냐 하면, 초반에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델링을 해서 성능 올리고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 모델이 중요한데,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문제를 풀 때는 데이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잘못되면 모델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 원 재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엔비디아 GPU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딥러닝이 이제 디맨드가 커요. 그래서 딥러닝을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 GPU 카드가 꼭 있어야 되고, 머신러닝 하는 거는 물론 GPU가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CPU에서도 충분히 돌아가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시를 하나 보면, 저희가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천도 이제 대표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AI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일했던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에 이제 화면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베스트 강의가 있다. 그럼 이 베스트 강의는 뭐냐? 뭘 기준으로 베스트를 했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의 기준이 뭐 예를 들면 그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해 본 거. 또는 그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거. 그리고 이게 꼭 하루 단위가 아니고 일주일, 한 달, 1분기, 1년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패스트 캠퍼스에 있는 이제 이런 거 담당하는 마케팅 담당하는 MD들이 어 사내에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강의들 되게 잘 뽑혔다. 이 강의들 되게 좋다. 그래서 이 강의들은 추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까지의 매출이 가장 컸던 것들도 할 수도 있고, 뭐 완강률이 제일 높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이 강의 좋더라.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얘기했던 모든 조건들이 다 가능한데 이것들 중에서 조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베스트다라고 하는 기준을 뭐로 둘 것이냐에 따라 추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거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문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보는 베스트 강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노출이 됐는데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내 정보가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웹에 그 보여지는 화면을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다 딥러닝 관련 강의인데 딥러닝 관심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베스트 강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를 한 추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있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추천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유튜브처럼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뭔가 클릭하면 그거랑 관련된 거 여기 있어 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비슷한 강의 컨텐츠가 있든 같은 강사가 찍었든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이 그 강의들을 함께 구매했든 이런 무언가의 기준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강의를 추천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과거 강의 내역들 이 사람이 과거에 관심 있다고 한 프리퍼런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그인한 개인정보에 따라 맞춘 강의를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두 가지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돼서 이게 머신러닝 문제가 되냐면 유저가 들어와서 클릭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클릭할 것 같은 것들 추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할 것 같은 걸 추천해 주는 거니까 클릭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천에서는 그거를 CTR prediction, click-through rate prediction이라고 하고요. 이 CTR prediction 문제로 정의를 하면 클릭을 할지 안 할지라고 하는 분류 문제라는 걸로 정의가 돼서 우리가 추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다 모든 추천 문제가 CTR prediction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드린 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어떤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 유저한테는 이런 아이템들, 여기서는 강의죠. 그런 강의들이 CTR 프레딕션 문제를 풀었을 때 확률 값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클릭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니까 노출하자. 해가지고 그런 거를 뭐 4개, 5개, 3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게 추천이라고 하는 문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이게 머신러닝의 엄밀한 정의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에 써져 있는 말인데, 말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되게 복잡한 말 같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performance at tests in T as measured by P improves with experience E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문장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experience를 통해서 P로 측정한 어떤 태스크 T에 대해서 P로 측정한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러닝, 머신 빼고 휴먼의 러닝을 봐도 휴먼도 뭔가를 배우면 우리가 이걸 배웠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뭐 뇌에서도 많은 작용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이걸 공부하기 전과 후에 어떤 특정 평가를 해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점수가 올랐으면 제대로 배웠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 가정이 깔려야 되는 거는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 방법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여기서 TP가 다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되었다고 치면 뭔가를 배웠다고 했는데 평가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배웠다고 했는데 이게 올바르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도 정의 자체에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을 했는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뭔가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컨셉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TPE.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T랑 P를 정의해줘야 되고, E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고, E는 이제 어떤 경험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실제로 학습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요. T는 머신러닝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머신러닝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정의해 놓은 거고,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P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쭉쭉 보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것. 그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을 찾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모델이라는 어떤 기준을 줘요. 이 모델이라는 거는 수학적인 걸로 만들어진 어떤 펑션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와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주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는데 컴퓨터는 뭐 기본적으로 영어 글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컴퓨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수학적인 기준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뭐가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델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 수학이 나옵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논리 기계니까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계산을 해서 그것의 결과로 뭔가 해석이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머신러닝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실제로 제대로 수식적으로 파헤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해요.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는 머신러닝을 그렇게 딥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라서 간단한 컨셉들만 회귀와 분류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습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내가 이거 풀어야 되는 게 머신러닝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풀어야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 define a single scoring metric. 평가 지표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acquire data, define model. 필요한 데이터랑 필요한 모델을 정의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뒤에서 배울 건데 데이터 스플릿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학습. 그 다음에 학습한 결과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로 예측이 잘 된다면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을 실제 데이터, real life 데이터에 대해서 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 만약에 그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모델을 바꿀 수도 있고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고 휴먼 퍼포먼스를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이게 사람이 풀었을 때는 제대로 풀리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 정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있는 태스크들을 크게 구분했을 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구분이 더 있는데 가장 크게 구분하면 이거 세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할 때 타겟 밸류를 모두 사용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추천 문제에서 클릭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었다고 칩시다.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추천을 할 때 이 사람이 이걸 클릭할지 안 할지를 궁금해요. 그걸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이미 데이터에 어떤 유저가 어떤 광고 또는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남아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학습할 때 이 유저가 이 아이템을 클릭했구나를 알고 있고 이걸 그대로 컴퓨터한테 준 다음에 자 컴퓨터 봐봐. 이 사람이 이런 걸 클릭했어. 라고 하는 걸 주면 얘는 요걸 보면은 이 사람이 클릭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구나를 학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어떤 유저가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저가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광고 또는 아이템을 클릭한 사람과 클릭하지 않은 사람은 집단적 특징이 있을 거야. 클릭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를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집단을 두 개로 잘 나눠보면 클릭한 사람과 클릭하지 않은 사람은 나뉘지 않을까? 요런 방식이 비지도 학습 방법 중에 하나.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렇게, 모든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예시를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든 거고, 그래서 Y라고 하는 타겟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있느냐, 없느냐가 데이터에 존재하느냐,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습할 때 쓰냐, 안 쓰냐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학습할 때 답지를 주고 하느냐 안 주고 하느냐의 차이라서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면 수학 문제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 그 답안지를 주고 학습을 시키면 내가 풀고 답을 맞춰볼 수 있죠. 이거 틀린 거네. 맞았네. 근데 답안지를 뺏어가요. 그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의 풀이 과정이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지도 학습이 지도 학습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라벨이 없으니까. 타겟 밸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라벨, 타겟 밸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라벨을 달아주는 작업을 사람들이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그게 될 수 있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도 학습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즈로 풀려고 하거나 이런 방법론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를 다 학습할 때 라벨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부만 있어도 하자라고 하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트렌드이고 뭐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액션의 시퀀스가 최대 료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강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요. 강학습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로봇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또는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이런 게 있으면 그 대상은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공간을 environment라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집안 환경을 가정하고 environment를 만들고 자율주행하는 경우는 운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environment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줍니다.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 뭐 이게 보통 동그라니까 이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그리고 앞에 전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움직일지 멈출지, 그다음에 거기를 뭐 닦는 거, 뭐 이제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게 있다면 빨아들일지 말지, 그 다음에 부딪혔으면은 멈출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들을 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액션들을 수행을 하면서 최대의 리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청소를 다 했다. 근데 청소를 빨리 했다. 이러면 리워드가 좀 더 커지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위치에서 출발해서 특정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빨랐다. 그래서 갈 때 뭐 가속, 페달 밟기, 브레이크 밟기, 좌우, 회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액션 시퀀스를 다 준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리워드가 최대가 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쓰냐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강화학습이 뭔 소린지는 뭐 대충 알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를 잘 생각해 보면 특징들이 뭐냐면 환경에서 얘가 액션을 뭘 하느냐에 따라 리워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대응하면서 액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보통 리얼타임 디시전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2, 1 이런 거, 총 게임 이런 거는 환경, 나를 둘러서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응하는 액션들을 가지고 어떤 액션들을 쭉 했을 때 게임을 이겼다 그럼 최대 리워드. 이런 식의 방법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디시전이 필요한 곳에 많이 많이 쓰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런 인바이러먼트랑 이제 액션을 잘 정의해주면 이게 결국에는 결과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좀 디자인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먼 프리퍼런스,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액션의 시퀀스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거를 또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어서 요즘에 LLM들의 강화학습을 쓴다고 하면 다 휴먼 프리퍼런스를 학습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휴먼이 이제 무언가 텍스트들을 넣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텍스트가 나왔을 때, 나 이거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강화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데이터는 머신러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스플릿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스플릿은 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컴퓨터에 저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 전체를 100이라고,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을 전부 다 학습에 써요. 그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는 사람하고 다르게 메타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도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본인이 공부를 했을 때 이 공부의 결과가 정말 내가 푼 건지 답을 외운 건지를 구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대학교에서 5년치 족보에 이 편의상 설명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가정할게요. 족보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5년치 족보랑 문제의 답을 다 열심히 풀어가지고 다 100점 말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족보에 답을 외워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정말 풀 줄 아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메타인지가 있죠. 컴퓨터는 메타인지가 없어요.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컨셉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복잡해지니까 이걸 심플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예시했던 족보에서 5년치 중에 2년치를 빼요. 이거 안 푸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3년치만 풀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3년치를 풀면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고 계속해서 풀어요. 그리고 이 중에 1년치를 가져와요. 시험 봅니다. 근데 다 틀려요. 그러면 이 족보 문제들이 다 비슷하게 나왔던 전제하에 내가 3년치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걸 다 틀린다는 건 뭔 소리냐면 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답지를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답지를 모르죠. 뭐가 답인지. 근데 다 틀렸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알아야 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를 알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장을 가면 내가 외웠던 족보에서 문제가 만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냥 다 외우면 풀 수 있죠. 근데 안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점수 잘 받고 싶단 말이죠.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이해해서 뭐가 나오든 이거랑 비슷한 게 나오면 내가 잘 맞추겠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학습할 때 이미 학습한 걸 가지고 학습 안 했던 걸 잘 맞추는 연습을 해서 그게 잘 되면 실제로 잘 되겠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전체 다 있으면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학습을 시키고 일부는 테스트용으로 두는 거죠. 그게 데이터 스플릿이라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스플릿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을 다 한 다음에 테스트를 딱 한 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테스트를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사람 말고 컴퓨터도 그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계속 개선을 할 거잖아요. 학습 방법을 개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점수 올라야 되니까. 사람의 경우에도 처음에 족보를 뭐 3년치를 다 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막 작살이 났어요. 그럼 공법을 바꿀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답을 외우지 않아야 된다. 답을 외우지 않고도 풀어야 돼. 이런 거를 해서 전략을 수정할 거 아니죠. 수정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정을 했는데 같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풀어보면 이 풀어보는 거에 특화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년치로 공부하고 2년치를 풀고 2년치에 대해서 내가 답만 체크하고 이걸 족보에서 해설을 보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있다고 치면은 내가 테스트 데이터가 얼만지는, 그러니까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테스트는 내가 점점 잘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 나 잘하네. 이러고 실제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테스트로 봤던 족보랑도 좀 다르게 나오고 트레이닝이랑 한 것도 좀 다르게 나왔어.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점점 테스트의 정답을 외워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트레이닝도 그렇고 테스트도 그렇고. 그러면 그 테스트가 잘 본 것 같았지만 나는 사실 그냥 새로운 걸 또 외운 거를 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습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밸리데이션이라는 걸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짜 한 번 더 제대로 보자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테스트 과정을 두 번 두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밸리데이션 계속 보면서 내가 학습을 지금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는지 평가를 다 한 다음에 밸리데이션 단계에서 충분히 괜찮다고 했을 때 테스트 한 번 더 해요. 그러고 만약에 테스트가 잘 되면 이제 진짜 잘 되는구나 하고 근데 테스트가 안 됐다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학습 방식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또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을 더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데이터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스플릿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왜 하느냐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예측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이 컨셉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인데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한 방법을 써요. 트레이닝에도 스트래티지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 그러니까 트레이닝 자체는 예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뭘 쓰든 간에 예측이 잘 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데이터를 스플릿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방법론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중에 모델을 바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학습하는, 정확히 여기 단계에서는
Analyze Bias and Variance라고 되어 있는 저거를 잘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디테일하게 다루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큰 태스크 두 개, 회귀, 그리고 분류 두 가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회귀라고 하는 거는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X 값들, 내가 관심이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얘를 통해서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위키피디아에서 뭐라 설명하냐면 for estim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 dependent variable and or more, one or more independent variabl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x랑 y들 사이의 관계를 잘 면밀히 따져서 볼 줄 알면 x들을 가지고 y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 부동산 가격 예측 같은 걸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가격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일지, 5,800만 원일지, 2억 1천만 원일지, 13억일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정말 그 특정 값을 예측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때 부동산학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 예를 들면 뭐 인구의 뭐 감소율이라던가 아니면 그 집 근처의 뭐 이제 변화, 뭐 인프라의 변화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집의 저번 달 가격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집의 크기 그리고 뭐 그 집에 부대시설 같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로 주고 가격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정말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다 X.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 싶은 친구를 Y로 두고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하는 이런 방법론을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는 어떤 X와 Y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그걸 컴퓨터 학습을 해서 X가 주어지면 Y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귀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특정 값은 정말 그 값 자체를 예측하고 싶을 때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의 지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엄청나게 확장된 형태로 올라가서 선행대 수학까지 알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처음에 컨셉만 이해를 할 때는 중고등학교의 수학도 충분해요. 자, 이거는 예시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서강대학교에서 정문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100명 정도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수집을 했습니다. 진실하게 답변을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몰라요. 근데 뭐 했다고 쳐요. 일단은. 그러고 수집을 해서 찍어 보니까 키와 몸무게 사이에 저런 주황색 점들이 찍혀 있어요. 느낌이 키가 커짐에 따라 몸무게가 커져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상한 말을 썼냐면 키가 커짐에 따라 몸무게 커져 라고 단어를 할 수는 없죠. 안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키가 커지고 몸무게 커진다 하면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키 값에 따른 몸무게가 정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렬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데이터 그렇게 가는데 우상향하는데 근데 100%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데이터들의 경향성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어떤 사람의 키가 주어지면 몸무게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고 싶어요. 몸무게라는 값을 예측하고 싶죠. 100입니다. 73, 53, 48, 100 이런 식의 그 값을 예측하고 싶기 때문에 회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예측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키랑 몸무게가 직선의 관계,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했다는 거는 키와 몸무게를 x, y로 둔다면 x인 키를 가지고 y를 직선을 통해서 예측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를 해요. W 길기, B는 Y절편.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W랑 B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관계예요. 우리는 어떤 X를 주면 Y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X가 줬을 때 Y 계산 어떻게 해요? W랑 B가 있어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WX 플러스 B니까. 그러니까 X가 주어지면 WB가 있어서 Y가 나오는 거니까 W랑 B를 구하는 거는 어떤 1차 함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 그 1차 함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에서는 어떤 임의의 W랑 B 값을 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 공간상에서 아무 직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찍혀 있는 주황색들의 몸무게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직선 이렇게 뭐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으면 그 직선에 x 값들을 다 넣어요. 그때 이 직선 위에 x들이 찍히죠. 그 x.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wx 플러스 b를 f라고 두면 fx들입니다. fx들이 찍히고 그거랑 실제 우리가 수집한 몸무게 y랑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걸 에러라고 정의를 하고 그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 그러니까 에러가 줄었다는 거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 직선이 저 데이터들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저 직선 위에 지금 X값들을 찍어가지고 봤을 때 X값들과 실제 점들 간의 차이가 가장 작아져요.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그러면 그때의 직선이 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은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스라는 방법인데 방법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이 방법은 실제로 저 파란색 선을 찾으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지금은 키 몸무게 하나씩 있으니까 직선이고 사실 이게 확장되면은 하이퍼플레인 4차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고차원 확장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다변수 함수랑 선형대 수학을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하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 용어가 어려운 거지 컨셉을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주어진 관계들을 잘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이 수학적으로 차이, 에러를 줄이게 계산이 되는 W랑 B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다 수학적 모델링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고 그걸 통해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분류인데 분류는 말이 뭐 길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서의 키 컨셉은 assign each input vector to one of a finite number of discrete categories 라고 나오는 어떤 인풋 벡터를 그 정해져 있는 특정 숫자들에 매핑하는 거, 어사인하는 거. 요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은 어떤 데이터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뭐 이런 거를 달아주는 어사인을 하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일 대표적인 예죠. 어떤 사진 하나 준 다음에 사진이 강아지냐, 고양이냐, 개구리냐, 비행기냐, 트럭이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이 사진은 인풋 벡터로 정의할 수 있고요. 사진에 강아지 0, 고양이 1, 개구리 2, 말 3, 트럭 4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하는 어떤 카테고리들의 finite number of discrete 그러니까 잘려있는 적당한 숫자들 보통 정수, 0으로 시작하는 정수를 많이 써요. 인덱스랑 같이 쓰려고. 그래서 0, 1, 2, 3, 4, 5, 6 이런 걸 달아주면 그러면 아 이게 0번이라고? 아 이거 강아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류의 큰 차이점은 내가 예측하고 싶은 게 카테고리예요. discrete categories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finite number로 정의를 해서 0, 1, 2, 3, 4, 5, 6 이런 걸로 한다. 물론 당연히 1.1, 1.2, 1.3, 1.4 이런 걸로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아무 상관없는데 1.1, 1.2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0, 1, 2, 3, 4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랑 매칭을 하려고 0부터 시작하는 걸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하면 어떤 벡터가 주어지면 그 벡터를 특정 숫자에다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아 이게 0이구나 1이구나를 하면 분류가 되니까 카테고리들이 나눠지니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도 있어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도 있는데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지금은 제가 조금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려고 3차원 공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3차원 공간을 보시면 3차원 공간에서는 미가입과 가입 이렇게 두 개로 공간이 나눠지게끔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다 쳐요. 어떤 특정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특정 보험 상품이 가입되어 있느냐 안 가입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의 플레인 3차원 평면이 하나가 여기를 싹 자르면 3차원 평면 이쪽과 이쪽으로 가입과 미가입을 공간상에서 구분할 수 있다. 약간 38선으로 북한 남한 구분하는 거랑 똑같은 컨셉입니다. 어떤 특정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는 미가입, 여기는 가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계면을 찾는 게 머신러닝에서의 분류의 문제입니다.
분류의 기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뭐냐를 나눠요. 이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공간을 나누는 경계가 다 리니어해요. 2차원이면 직선, 3차원이면 평면, 4차원부터 하이퍼플레인. 그래서 여기는 3차원이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개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선을 여러 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면을 여러 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뭐 car 기준으로 이 car 이쪽이면 car, 나머지면 not car, airplane, not airplane, deer, not deer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해서 경계를 다 나눠가지고 여러 개도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나누는 경계를 decision boundary,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리니어하게 안 되어 있으면 어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자, 여기 예시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니어한 직선으로 잘립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가운데 거는 애매해요. 이게 하나씩만 넘어가 있어서 첫 번째 거 기준으로 요거는 직선으로 딱 해도 하나씩 정도 틀릴 것 같고 저는 곡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하면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뭔 짓을 해도 절대로 직선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거는 뭔 짓을 해도 안 됩니다. 되는 게 있죠. 저는 원 같은 거 그리면 돼요. 곡선을 쓰면 돼. 근데 직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맨 왼쪽 케이스를 linear separabl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선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가운데는 애매. 오른쪽은 안 돼요. 얘는 linear separable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non-linear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이 리니어하게 세퍼러블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첫 번째로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데이터들이 실제 데이터, 정말 정말 리얼 데이터들에 저희가 실무에서 쓰는 머신러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걔네는 리니어 세퍼러블한지를 아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2차원 있으면 그냥 다 찍어본 다음에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 데이터가 2차원이 아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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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딥러닝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막 768차원, 막 1024차원, 2048차원 이렇게 되게 커요. 거기에서 이게 직선,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이죠. 하이퍼플레인으로 나뉘느냐 안 나뉘느냐 자체가 엄청나게 헤비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데이터들이 넌 리니어 할 거라고 가정을 해서 넌 리니어한 모델들을 써요. 그게 더 유연하거든요. 근데 넌 리니어 모델의 단점이 한가운데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저기에서 곡선과 직선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당연히 곡선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곡선은 빨간색, 파란색을 완벽하게 나누긴 하지만 빨간색, 파란색 애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만 엇나가도 다 틀려요. 그런 거를 저희가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점선이 우리 데이터에 오버핏, 과하게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과하게 붙어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옷이 내 몸에 딱 붙어 있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불편하잖아. 왜 불편해요?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불편한데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얘가 내 움직임을 제한하잖아. 움직인다는 거는 내 몸에서 조금의 이동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판단이 되게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불편하다는 거는. 자유롭게 못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버핏이 돼 있으면 데이터 조금만 넘어가도 얘네가 다로 다음 경계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요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색 조금만 옆에 데이터가 있어도 바로 경계만 넘어가고 근데 그게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일 수 있잖아요. 얘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 얘도 얘 근처에 있는 파란색들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찍히면 좋은데 조금만 넘어가도 바로 빨간색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조금의 변화에도 엄청 크게 틀릴 수 있어서 오버핏이 되면 학습은 잘 됐는데 이거 가지고 내 경계물을 봤을 땐 오, 내 데이터 잘 나눴네 했는데 예측을 해보면 예측 성능이 박살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넌리니어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Decision Tree라는 모델입니다. Decision Tree는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쪼개줘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ST-Slope Up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0.5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나눠주고요. 이런 트리 구조, 요거 이제 2학년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울 텐데 지금처럼 정해져 있는 트리 구조를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분할해 가지고 써주고 이 데이터를 분할해 가지고 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나눠주면 가장 맨 밑 리프 노드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heart disease냐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디시전 트리들이 있는데 이 디시전 트리들을 되게 많이 모아서 판단을 하면 조금 더 강해져요. 저희가 전문 용어로 로버스트하다고 얘기하는데 로버스트하다는 거는 디시전 트리가 하나만 있으면 아까 말했던 기준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게 데이터의 특정 면만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판단하는 걸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잘 예측을 할 거야 라고 만드는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쓰고 여러분도 이제 실제로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쓰시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잘 동작하는 예측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주어져 있는 특징들도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 샘플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랜덤이란 말이 붙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의 문제와 간단한 모델들은 살펴봤고 이후에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데이터를 우리는 수집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현업에서 머신러닝 문제를 풀거나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 리는 없는데 사실 연구를 해도 대부분 벤치마크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 놓은 연구용 데이터셋이 있어서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근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알면 좀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실 세계에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파일 같은 거 저장해 놓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토스 22년도 슬래시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 아주 빠르게 하면 얘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유저가 편의점 결제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편의점 결제를 할지 안 할지를 예측 문제로 만들어서 풀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때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이때 편의점 결제 유저라고 하는 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유저가 토스를 2년 썼는데 딱 두 번 편의점 결제했어요. 그럼 이 사람 편의점 결제하는 유저라고 하는 거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2년 동안 두 번 썼다고 하면은 너무 가입해서 사용하는 빈도도 낮고 이 사람이 두 번밖에 안 썼는데 편의점 두 번 결제했다고 편의점 결제하는 유저라고 정의를 하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필터링을 해야죠. 그래서 많이 이제 토스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편의점을 간 사람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1년 전에 토스 열심히 썼다가 지금 안 쓰는데 그때만 열심히 써서 편의점을 그리고 지금 안 써. 그럼 이 사람이 편의점 쓸지 지금 안 쓸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정의를 할 때 어떤 특정 기간에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다가 학습을 시켜서 결제할지 않을지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실제 여러 서비스들이 하고 있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모델도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 현업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새롭게 구성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하는지 알아야 머신러닝 뭐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던 데이터로 치면은 X와 Y가 있는데 획이랑 분류 둘 다. X에 뭐가 들어가고 Y에 뭐가 있는지, 데이터는 몇 개인지, X로 쓸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모델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게 말은 어려운데 그냥 데이터에서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몇 개인지 데이터에서 뭐 어떤 특정 컬럼의 평균이 얼마인지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대학생들 데이터다. 그러면은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지금 서강대학교 전체 데이터를 만약 갖고 있다라고 하면 서강대학교 전체 학생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 전체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보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에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서강대학교 학생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학생들이 휴학할지 안 할지를 알고 있으면 다음 학기에 등록할 학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델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다음 학기 휴학할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건 데이터에 있어야지. 물어보는 내용이.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세인트 들어가면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휴학을 할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 생각해 봅시다. 직전 학기 성적이 박살났어요. 이번 학기도 성적이 박살났어. 휴식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한 5학기, 6학기를 다니고 있어요. 보통 한 3학년쯤 가니까 한번 쉬더라. 남자예요? 군대 가야죠. 슬프게도. 그러니까 1학년 끝났어. 갈 것 같은데. 2학년 끝났어. 이거 왜 완전히 갈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이 남자인데 3학년까지 계속 다녔어요. 학점이 매우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학 가지 않을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휴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 그거를 데이터에 찾아나가는 과정이 EDA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고 중간중간에 뭐 데이터에 뭐 구멍 나 있는 게 있으면 데이터 비어 있네 이런 거 확인하고 어 데이터 우리 상황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특징 가지고 있네 이런 거 확인하면서 예측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한 데이터의 특징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 크기 확인하고 뭐 별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질쳐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다뤘겠지만 이론 강의 때는 따로 하진 않아서 뭐 이제 평균으로 채우거나 0 또는 마이너스 1000 이런 걸로 채우거나 하는 방법들 또는 근처에 있는 데이터로 채우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저희가 이제 EDA를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앞에 있는 뭐 결특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본적인 게 중요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강대학교의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휴학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려면 결국엔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측할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할 거란 말이죠. 컴퓨터가 할 거니까 컴퓨터한테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X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Y가 1이야. 1이 휴학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0이야. 이런 거를 잘 줄 수 있는 수치 더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치 더미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내가 이 데이터들에서 휴학과 관련된 지표를 정확히 정의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처를 잘 찾으면 X들과 Y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관계가 명확해지려면 나는 X, Y를 잘 정의해줘야 되죠. 이거는 맨 첫 번째 있었던 모듈 1의 머신러닝 문제 정의에 해당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이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류 문제로 정의를 했죠. 휴학할지 말지. 그러니까 분류 문제니까 Y는 0, 1. 오케이. 그러면 관련 있는 거 X. 그걸 찾기 위한 과정. 전부를 EDA라고 합니다. 그래서 EDA를 하고 나면 피처가 잘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원래 원본 데이터는 리니어 세퍼러블 하지 않은데 우리가 피처를 조정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잘 했더니 리니어 세퍼러블하게 될 수 있다라는 컨셉이에요. 무조건 직선으로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건 그냥 비유적인 설명인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설명하는 게 원본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휴학과 관련된 정보만 싹 뽑으면 이쁘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좋은 피처는 EDA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려면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열심히 찾아봐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피처 엔지니어링 방법은 저희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좀 심화해서 배우는 과목이면 되게 다양한 테크닉들을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배운 게 없어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테고리컬 피처 인코딩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슬라이드들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요거가 중요하죠. 실제로 실습에서도 할 거고 보시면 ABO라고 하는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쳐요. 사람이 3명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은데 그냥 3개만 잘라놨어요. ABO는 문자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C 언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문자는 사실 다 어차피 유니코드든 뭐 뭐든 아스키든 뭐든 숫자로 변환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A, B, C가 65, 66,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될 텐데 그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는 수치적으로 A, B, O라고 하는 게 A랑 B를 빼요. 1이죠. A랑 O를 빼요.
그러면은 뭐 10몇 나오겠죠. 그게 그 차이가 있냐 이거죠. 이 얘기 왜 하냐면 5가 C가 아니고 O가 된 이유가 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멀리 떨어져서는 아니죠. 그럼 AB는 어쩔 거예요? AB. AB는 글자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ABO 혈액형 차이는 수치적으로 차이가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걸 수치적으로 바꿀 때는 좀 생각해서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냐? 주로 원어링 코딩을 하죠. 그래서 ABO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만일 나머지 0으로 변환을 하면 전문 용어로 각 컬럼들이 오소고널해집니다. 서로 직교해요. 같은 말로 내적하면 0 나오고 같은 말로 공간상에서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로 이 둘 사이에는 겹치는 정보가 없다. AB도 BC도 AC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면은 A, B, C가 서로 아예 다른 정보들을 가지게 되니까 A, B, O의 원래 의미 A랑 B가 다르고 B랑 O가 다르고 A가 O랑 다른데 이것은 수치적으로 서로 연관이 다 없다는 의미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원활 인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죠. 또는 이게 선호도처럼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ABO 말고 ABO 말고 예를 들면 매우 싫음, 싫음,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네는 매우 싫음과 아주 좋음의 차이가 매우 싫음과 싫음의 차이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순서대로 0, 1, 2, 3, 4, 5 이렇게 매핑을 해서 오디널 인코딩, 오디널 순서가 있는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변환하는 방법처럼 피처 엔지니어링 테크닉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요 정도 한번 다루고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예시 하나 다루고 갈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보통 잘 안 써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찾아만 보시도 이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까지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형태들로 갖춰지고요.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주어져 있는 원본 데이터가 다 수치화가 돼요. 피처 엔지니어링이 끝나면. 그래서 아까 또 문자가 변화되는 예시를 드렸던 이유도 모든 숫자 값들 내가 필요한 것들 뽑고 그다음에 문자열이었던 것 중에서 정보가 필요한 것 수치화를 다 하고 나면 전부 다 숫자가 돼요. 그리고 숫자들이 모음을 벡터로 부르니까 다 피처 벡터가 됩니다. 이 피처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모델에 집어 넣으면 얘는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서 뭘 아냐? 머신러닝의 정의로 돌아가면 퍼포먼스가 향상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모델 개발에 맞다면 성능 평가 지표가 향상되어야.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데이터 스플릿 해놓은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누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검증 데이터도 예측이 잘하는지 테스트 데이터도 최종적으로 예측이 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예측 모델 개발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른 과정에서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 또는 뭐 다음에 다른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